형사들은 마치 공포 영화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정말로 그들 중 누구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소름돋 끼치는 지하실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고 수사관들은 실제 공포 영화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수백 개의 인간 두개골과 해골이 훼손된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는 인간 뼈를 거래하는 온라인 시장과 시신을 수집품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34 새 조너선 거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하기 무서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가족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 범죄 콘텐츠를 다루거나 볼 때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무서운 현실을 보게 되니까요.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이야기하기 불편할 수 있지만 올해는 중요한 것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거버라이프의 패브릭 정기 생명보험입니다. 여러분처럼 바쁜 부모님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 집에서 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없이 10분 이내 보장됩니다. 가족이 있다면 지금이 패브릭 보험 가입 적기입니다. 이 보험은 품질이 뛰어나고 가족 예산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패브릭을 믿는 많은 부모님과 함께하세요. 오늘 바로 meetfabricom/otc에서 몇 분 만에 신청하세요. 철자를 말씀드리면 meetfabricom/otc입니다. 당신은 모든 종류의 범죄 이야기를 다 들어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서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필라델피아 외곽의 역사적 마운트 모리아 묘지에서 시작됩니다. 11월 할로윈 직후 누군가 침입하기 시작했으나 목적은 보석이나 귀중품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묘지에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언제나 비열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람은 시신을 훔쳤다고 합니다. 무덤과 지하 납골당, 어떤 곳에는 100년 이 넘은 유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2달에 걸쳐 부서지고 비워졌습니다. 12월 말 야된 경찰서 형사들은 단서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에너지 음료 캔과 용의자가 산 텐트 말뚝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인식 장치 덕분에 경찰이 이 묘지 침입자를 점점 좁혀가는 듯 보였습니다. 수사는 펜실베이니아 애프리다의 조용한 집과 34 세 남성 조너선 거를록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랭커스터 카운티에 있는 그 집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경험 많은 법 집행관들은 마치 공포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 제보였습니다. 지난 12월 한 지인이 나서서 조너선 거를라흐의 친척이 거를라흐의 지하실에서 끔찍한 것을 봤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그 친척은 부분적으로 부패된 시신이 전시물처럼 매달려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어깨 아래로 묶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하실의 시체라는 제목의 이 제보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실마리를 잡으며 파헤칠수록 게를라흐의 디지털 세계가 불길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인스타그램은 박제, 해골, 뼈 박물관 등 기이한 물건 관련 500여 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인간뼈와 두개골 판매 그룹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발견했습니다. 저희도 이 그룹을 찾았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아마도 인간의 뼈를 사고 파는 공개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저는 이게 합법인지도 몰랐고 이게 합법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에피소드가 계속되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그룹은 2025년 10월 게시물에서 게를라흐에게 감사하고 인용문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 수집품의 10대 1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추가되었고 추운 1월 밤의 일입니다. 경찰은 게를로크가 어두운 공동묘지에서 산배 자루를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가서 그를 체포했을 때 그 자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그들은 2명의 어린이 미라 유해와 3개의 두개골, 다른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체포로 그의 집 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워싱턴 애비뉴 100번지 지하실에서 발견했다고 말한 것은 수사관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기만 해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 검사장이 기자회견에서 그 발견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들은 며칠 전 밤 공포 영화 같은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믿기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형사들 그리고 지금 그 현장을 조사하며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검시관들까지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들 중 누구도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와우.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일은 예전만 못한 공동묘지에서 시작됩니다. 마운트 모리아는 엄청나게 큽니다. 160에이커에 달하고 약 15만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고 부분적으로는 버려져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방검사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1월 초까지 누군가 봉인된 가족 묘실과 지하 납골당에 침입했습니다. 이제 지방검사는 그 기자회견에서 규모의 엄청남을 밝혔습니다. 26개의 개별 묘실과 지하 매장지가 파손되었고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26번이나 훼손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관이 부서져 인체 유해가 도난당했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이것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통적 수사와 첨단 기술이 그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버건디색 토요타 RA4의 사용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이 차량은 침입 사건 발생 시간에 묘지 근처 번호판 인식기에 처음 포착됐습니다. 그 차량은 조너선 거락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실에 시신이 있다는 기이한 제보가 들어왔고 형사들이 거락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을 때 검사장이 말하길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시를 시작해 1월 6일 거락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검사장은 현장에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게이드는 이 일에 대해 정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전통적인 경찰 수사 방식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LPR을 확인하고 물리적 증거를 추적하고 용의자를 하나하나 맞춰가며 CID와 협력해서 우리는 그 용의자를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잠복 끝에 미스터 거락이 또 다른 기념비를 훼손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체포했습니다. 이틀 전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거락이 쇠지렛 대와 뼈가 든 삼배 자루를 들고 체포됐다고 밝혔으며 형사들은 이미 묘지 침입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용의자는 잡았지만 지방검사에 따르면 그들이 그의 집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락이 구금된 상태에서 그들은 랭커스터 카운티에 있는 그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단순한 묘지 사건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폭발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운트 모리아의 증거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들이 발견한 것은 수집품이었습니다. 에프리다의 그의 집에서 수색 영장 집행 중 100구 넘는 인간 해골이 발견됐으며 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중 몇 구가 완전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전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프리다에 있는 미스터 거락의 소유로 별도의 보관함도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서 8구의 인간 유해를 추가 발견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형사들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뼈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몇 명을 보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 그는 지금 체포되었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보석금을 $100만 정했습니다. 그는 절도, 불법 침입 등 26건의 범죄로 구속됐습니다. 언론 담당 켈리 윌슨이 고소장을 배포하니 여러분 모두 혐의 목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형사들은 며칠 전 살아있는 공포영화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믿기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저와 형사들 그리고 현장을 분석하는 검시관들 모두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16살 때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처럼 저도 그의 부모님이 그곳을 방문한 사실을 압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그 유해를 파내서 무슨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부모님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 일로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혹시 유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집한 유해들 중에서 몇 달 된 영가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영향을 받은 모든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수백 년이 된 유해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모든 유해의 연대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발견 이후 조너선 거락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500건이 넘는 형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에는 영묘와 납골 땅 침입 26건 시신 훼손 100건이 포함됩니다. 각 유해마다 하나씩, 즉 100건의 절도 및 작물 수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도난당한 유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물건, 역사적인 매장지, 공공기념물 훼손에 대한 여러 건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혐의와 경찰이 밝힌 수집 과정이 영장 진술서에 소름 끼치게 상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그가 이 유해들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지하 금고를 위한 섬세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4m 깊이의 납골 땅에 들어가기 위해 부서진 나무 팔레트를 임시 사다리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쇠지렛대와 크로우바로 대리석 봉인과 관뚜껑을 부셨으며 흔적을 감추는 데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용하자면 프리차드 영묘 내부 손상된 시멘트 블록과 대리석으로 인한 잔해들 사이에서 24온스 몬스터 에너지 음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캔에는 아직도 약간의 액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그된 가족 묘지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피운 마블 맨솔 담배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태가 있는 안경 한 쌍이 땅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게를라흐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루보 가족 묘지 내 땅 위에는 검은색 15인치 하이퍼터프 쇠지렛대도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근거로 훼손된 무덤 근처에서 발견된 검은 금속 텐트 말뚝을 증거로 게를라흐와 직접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0월 31일 할로윈 날 에이스 하드웨어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몇 가지 물건은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입한 물건 중 하나, 영수증에 따르면 그가 산 물건 중 하나는 텐트 말뚝 스틸 12인치오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2025년 12월 26일 지글러 구역 근처에서 발견된 말뚝을 측정했고 실제로 길이가 12인치임을 확인했습니다. 루절은 카운티 영묘 강도 사건 관련 조너선 거를록을 조사해봐. 나는 그의 가족과 친구를 아는데 그들이 최근 인용문을 발견했다고 했어. 지하실에 부패한 시신이 매달려 있었지만 경찰에 말하기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가 11월 초쯤에 일어난 루절은 카운티 영묘 강도 사건의 배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묘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사이 도난당했고 조너선은 10월 31일 할로윈에 이스트 올 타운십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제 범죄는 아니지만 그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박제, 해골, 뼈 등 기이한 것을 다루는 계정을 팔로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11월에 며칠 동안 사라졌고 시카고에서 인간 해골을 팔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서에 따르면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는 그의 휴대전화 기록과 위치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 11월 전까지 그의 휴대전화는 묘지 근처에서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밤새 그곳에서 여러 번 신호가 잡혀 침입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22시 30분부터 11월 1일 8시 50분까지입니다. 게를라흐의 휴대전화가 마운트 모리아 묘지를 커버하는 셀룰러 자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오후 1시 35분부터 5시 6분까지 게를라흐의 휴대전화가 해당 지역 셀룰러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플레인스 타운십, 웨스트민스터 로드 1510번지, 그곳이 또 다른 영묘 절도 사건이 보고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거가 더 쌓이면 그는 더 많은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외곽의 모리아 묘지와 영묘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로도 말이죠. 2025년 12월 23일 21시 58분부터 2025년 12월 24일 8시 29분까지 게를라흐의 휴대전화화는 현재 마운트 모리아 묘지를 커버하는 셀룰러 자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월 6일의 감시와 체포로 이어졌고 체포 후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를라흐는 영장에 따르면 자백에 해당하는 1년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게를라흐는 미란다 원칙 고지 후 마운트 모리아 묘지 무덤에서 인간뼈를 꺼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를라흐는 이후 델라웨어 카운티 범죄수사과 본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마운트 모리아 묘지에서 약 39의 인간 유해를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게를라흐는 일부 유해는 온라인에 판매했고
대부분은 현 거주지 지하실에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진술서에 게를라흐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검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규정으로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흐리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에는 해골이 길게 나열되어 있고 심지어 동물뼈까지 전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걸 흐리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인간 유골이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그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소름이 돋아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프로필을 보면 그가 533개 계정을 팔로우하며 가장 노골적인 내용은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거를록의 프로필을 찾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인간뼈와 두개골 판매 그룹이라는 특정 그룹의 멤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 수사관들은 2025년 10월 16일 거를록이 태그되고 메일 콜이 적힌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하, 이제 컬렉션에 10대1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인간 가죽 가방의 일부였던 개코 원숭이와 원숭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FS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현재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잭슨빌 주립대 응용법의학 교수 조셉 스콘 모건입니다. 로 앤 크라임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사건은 정말 탐정이 되어 랭커스터 카운티에 이 남자 집에 들어가 그가 봤다는 장면을 직접 본다는 건 대단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 이제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생각하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탐정들이 그 장면을 보고도 밤에 잘 수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네,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 사람들이 자주 써요, 크리스. 저도 이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이런 유해를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거의 산업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형사고 일에 익숙하다면 글쎄요. 알다시피 보통은 절도나 도난 사건을 다룬다고 생각하겠죠. 처음에는 이것도 단순한 절도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정말 어두운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에서 정말 무서운 점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하실이 정말 싫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이 경찰관들이 이 집의 지하실로 내려가야만 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습니다. 거의 양들의 침묵 같은 순간이었죠. 그래요, 알잖아요. 그 끔찍함이 드러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1950년대 위스콘신 플레인뷰에서 있었던 한 남자가 가장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들이 ed 게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그러니까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그걸 정말 보고 있는 건가? 그래, 그게 다였어요. 흔히들 공포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그런 표현을 자주 쓰거나 텔레비전 쇼 같았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그랬어요. 그 쇼나 집안에 있었다는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텍사스 전기톱 학살 같은 수준의 공포가 떠오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았는데 그 사진들을 유튜브에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유해였고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는 숨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모두가 공개적으로 물건을 내놓는 장터 같았죠. 그리고 그가 가입해 있던 페이스북 그룹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알다시피 그건 공개된 페이스북 그룹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봤는데 사람들이 인간 유해나 뼈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게 합법적인가요? 저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별로 신경 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이고 거의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공개적인 시장이 아니고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요. 당신은요? 우리는 몇 건 다뤄본 적이 있어요. 저는 바디백스에서 다뤄본 적이 있죠. 여러분도 롱크롬에서 다뤘을 수 있겠네요. 이 사건들은 재판까지 갔으니까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절단해서 그 부위를 의학 연구용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건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콜로라도에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다른 점은 그쪽은 신선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기 위해 해부용 표본을 사용합니다. 여기 잭스테이트에서 제 의학 법률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해부학 실험실이 있고 그곳에는 인간 유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매우 특정하고
통제된 환경을 통해 공급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 나온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는 분명히 자신을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는 밖에 나가서 본질적으로 무덤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죠. 떠오른 이미지 중 하나는 그리고 용서하세요. 저는 묘지 방문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원래 뉴올리언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혹시 뉴올리언스에 갈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묘지 투어인데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특히 납볼 땅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 알다시피 기업가적인 성향이 있다면 말이죠. 그가 들어갈 때 그리고 저는 마운트 모리아 묘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야, 그 사람은 이제 대형 매장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축소됐으니까요. 그 슬픔, 공포,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족들이 겪었던 것들이죠. 어쩌면 18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마운트 모리아는 1850년대에 설립된 빅토리아 시대 묘지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잠깐만 그걸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서 공포 서사를 넘어서 있는 한 부분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말 그대로 인신매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요? 당신이 이 거래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페이스북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처음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아니요, 저도 이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생각해요. 그가 뼈와 해골 등 여러 물건을 팔았다는 의혹뿐 아니라 온라인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 일로 기소된 건 게를록이잖아요. 현장엔 반쯤 마신 몬스터 에너지 음료와 말보로 담배가 있었어요. 그는 이런 일을 숨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사람들이 이걸 눈치채지 않거나 자신을 추적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그는 자기만의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일에 대해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궁금한 점은 저는 이 가족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200년 된 유해도 있고 그가 훔쳤다고 알려진 유해도 있지만 현대의 영가 유해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가족들에게 유해를 돌려주는데 어떤 과학이 적용되나요? 맞아요, 크리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싸움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생각 중인데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께 이 사건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조지아에서 있었던 트라이 카운티 화장장 사건인데 세 개의 서로 다른 카운티나 주가 관련되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엘라베마, 테네시, 조지아입니다. 이곳은 한 남자가 운영하던 화장장이었지만 그는 실제로는 유해를 화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해를 자기 땅에 그냥 썩게 놔두고 유가족들에게는 탄 나무와 재, 자갈, 그리고 밀봉된 무언가를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 사건과 관련된 미확인 유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의 일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사건이 더 많나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이런 유해들은 18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 사건들도 있죠. 제 생각에 이 분야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법유전학적 계보학이 큰 역할을 할 분야라고 봅니다. 오스람이 맡았던 사건 중에 저희가 바디백스에서 다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물 속의 여인 사건이라고 불렸는데 이 여성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실종됐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해골 유해가 발견됐고 그녀는 살인사건 피해자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으며 이 사건은 토론토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이 그 여성의 증손녀 집에 찾아와서 이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알고 보니 정말로 가족이었습니다. 거기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크리스, 그는 너무 많은 유해를 가지고 있어. 이 유해들을 신원 확인하려면 담당자에게 큰 노력이 필요할 거야.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작은 현장들 모두를 방문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 그들은 일이 11월에 시작됐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아. 내 생각엔 이 남자가 이 일에 아주 익숙해 보여. 내 생각에는 그들이 아마도 이 남자가 전에 머물렀던 곳을 추적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또는 비슷한 절도 사건도 조사 중일 거야. 묘지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
절도 혹은 다른 관련 묘지에서의 도난 사건 같은 거 말이야. 아니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건 말이야, 일종의 땅 따먹기 같은 거거든. 여기 들어오면 사람들도 무덤을 도둑질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해들이 섞이게 되는 거야. 네가 말했듯이 그가 시신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그가 시신을 받았을 때 시신들이 온전했었어? 시신을 어느 정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있던 조직이나 옷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 아니면 다 사라진 거야? 지금 여러 골격 유해에 대해 말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면요? 저와 현장에 있는 법의 인류학자들은 현장을 발굴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모든 작은 뼈 조각 하나까지도 챙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보관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걸 보관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마치 야, 인간 대퇴골 필요해? 6개나 있어, 7개나 있어. 이런 식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2개 골들도 좀 봐. 왜냐하면 그 사람이 2개 골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 알지? 그러니까 그는 이 모든 걸 모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팔기 위해서 따로따로 구해오는 거야. 손님들에게 팔려고. 알겠지? 그리고 또 뭐가 빠졌을까? 그가 팔아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다른 물건들은 얼마나 많을까? 나도 궁금한 게 혹시 그가 다른 주,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팔았을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상하고 뒤틀린 방식으로 주 경계를 넘는 거잖아. 그래. 그게 주간 상거래가 돼서 연방 범죄가 되는 거야. 아, 그래. 나도 들은 바로는 그렇다고 하더라. 너도 같은 얘기 듣고 있겠지. 시카고로 가는 여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해골을 팔기 위해서 말이야. 알겠어.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런 걸 훔쳤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야, 그는 자신의 차 타서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집과 자신을 가로막는 지리적 거리를 넘어 운전해서 그걸 건네줬어. 그가 이걸 단지 몇백 달러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이러면 이익률이 다 날아가겠는데, 좋아, 그냥 이동 자체만 생각해보자. 그가 이걸로 1,000달러를 번다고 치자. 그럼 그건 기름값 정도밖에 안 돼. 이제 시카고에도 나 펜실베이니아 사람에게서 해골 구했다고 말할 사람이 생긴 거야. 여기 그룹에 있는 누구든 뭐가 더 필요하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이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일이 점점 커지고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게 돼. 이 일과 관련된 온갖 두려움이 있어. 왜냐하면 이게 단일 사건인지, 이 사람이 고립된 사람인지, 아니면 전체 그룹이 있는 건지 알고 싶기 때문이야. 그리고 페이스북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끔찍한 거래에 관여하는 전체 그룹이 있는 건가?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리고 물론이지, 연방 수사관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이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주시할 거야. 그래, 이 이야기 정리할 때 법원 문서에 그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있던 페이스북 그룹이 이런 거라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검색해봤지.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로 존재하는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 그리고 알다시피 정말 그래. 그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자신이 에코였다고 썼고 윤리적으로 조달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 그리고 그게 도대체 그런 걸 어디서 윤리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윤리적으로 조달된 게 아니었어. 윤리적으로 조달된다는 게 공동묘지에서 쇠질의 때랑 삼배 자루를 사용하는 걸 포함하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들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뭐였지? 이건 보기 안 좋아. 알지?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잡혔을 때 이 일은 한동안 계속되고 있었고 경찰도 이미 주목하고 있었거든. 분명히 불만과 신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 경찰관 한 명이 이걸 잠복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아마 카메라도 설치했을 거야. 그런데 그 경찰이 그 사건 한가운데서 어떤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 남자가 자루를 들고 있었대. 그게 왠지 모르게 무섭더라고. 내가 보기엔 무덤가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드라이버랑 쇠지뢰 때도 들고 있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게 또 있어. 알고 있었어? 대부분의 형법과 주법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도 도구로 분류되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런 일은 실제로 종종 발생해. 예를 들어 테드 번디 사건에서도 그가 절도 도구 세트를 소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차거나 어디에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야. 하지만 네가 쇠지렛대나 큰 드라이버 같은 걸 들고 다닌다면 그건 뭔가를 억지로 열기 위한 도구들이지.
좋아. 그런데 그는 증거의 연쇄도 남겼어. 만약 그가 사용한 게 이 쇠질의 때라면 거기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을 거야. 그 자국이 이런 납골당 문에 옮겨질 거야. 이런 문들은 수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을 수도 있어. 억지로 열어야 할 때도 있지. 그리고 나서 그는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납골실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뭐랄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건데 납골실의 앞면도 떼어내야 하잖아. 그럼 그 사람도 쇠질의 때를 써서 이걸 억지로 여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관에 들어있는 유해가 있는 거야. 나는 그의 납골당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질 것 같아. 그게 일종의 계획된 일이었어? 아니면 그냥 최대한 빨리 시신에 접근하려고 전체 옆면을 마구 부쉈던 거야? 그리고 모든 잔해들이 그냥 그 자리에 흩어져 있는 거지. 그리고 그는 법의학적인 흔적을 남겼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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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법의학적 흔적을 남긴 거지. 아주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모든 것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 그럼 여기서 수법들을 연결할 수 있어. 그는 쇠질의 때를 쓰는 걸 좋아해. 다른 도둑들처럼 말이야. 쇠질의 때나 크로우바 같은 걸 쓰지.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로 뭔가를 할 거야. 그가 시신을 다루는데 사용하는 어떤 종류의 도구들도 말할 필요도 없지. 그가 집에 돌아가면 나는 좀 여기서 은신처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 뭔가 사악한 느낌도 들고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거잖아. 뼈로 뭘 하는 걸까? 왜냐하면 수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뼈 자체에 장식이나 장신구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걸 팔기도 했어. 잘 알다시피 유명하게도 스털링 실버 같은 걸로 뼈에 코팅을 하거나 그걸로 그릇을 만들어서 마시거나 먹는 용도로 쓰는 등 여러 가지로 사용했지. 왜냐하면 봐봐, 네가 듣기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쯤 되면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알겠지? 이 사람이 묘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무덤을 도둑질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말이야. 그리고 내 생각엔 이건 결국 그곳에 있던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와 말보로 담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 이게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다시 영화 얘기를 하자면 넌 이렇게 대담하게 이런 짓을 할 범죄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수사관들에 따르면 분명히 그가 그렇게 한 거야. 또 한 가지, 난 이런 부분이 좀 음산하게 느껴져.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는 어떻게 이 집에서 그 냄새와 그리고 도대체 뭐지? 그 화학약품들과 함께 살았을까? 그가 시신을 가져오고 심지어 그 뼈까지도 집에 두었다면 그 냄새와 화학약품이 공기 중에 가득했을 거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중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남아있는 일부 부위에는 아직도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어. 어떻게 말해야 소름 끼치지 않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 맞아.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야 해. 피할 수 없어. 이게 현실이니까. 그리고 있잖아. 내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할게. 이건 우리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어릴 때 돌봐주었던 사람들이지. 그래,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해봐. 내 할머니, 할아버지 등 누구든지.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런 유해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자. 집은 이 사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 만약 집을 단순히 보관시설로 생각한다면 말이야. 사람들이 이런 오래된 매장에 대해 잘 모르는 문제 중 하나는 예전에는 시신을 처음 방부 처리하고 그런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예전엔 시신 방부 처리에 중금속을 썼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엄청난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는 이런 환경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열고 있는 거야. 그는 이 유해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유해들은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자기 집, 그것도 지하실로 가져오고 있어. 알겠지?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누구든지 오염될 위험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동의하지 않아. 여기서는 그게 쉽게 고려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는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그의 지하실에 구매자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와서 내 물건을 봐. 그 사람들도 위험에 노출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아. 참고로 그가 그 뼈들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 조각을 하거나 새기거나 어떤 식으로든 가공한다면 그는 이런 모든 위험을 만들어내는 거야. 공기 중 히스타민처럼 오염된 뼈 가루가 퍼지는 거야. 좋아. 아까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얘기했지? 또 누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 EPA 환경보호청?
트라이스테이트 화장터 사건을 보면 EPA가 완전히 관여했고 오염된 지하수를 걱정했다. 알겠어. 왜냐하면 이게 말이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교묘하게 퍼지는 거고 모두가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 여기에 보관 창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해를 보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지. 우리 모두 이런 젠장할 창고에 한 번쯤은 들어가 봤잖아. 다 밀폐되어 있고 그런 줄 알지. 거기 있는 표본들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환경에 자기 물건을 두는 사람들도 오염될 위험이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서 유해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오염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 단순히 누군가가 인간 뼈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예요. 좋아요. 이건 무덤 도굴에 관한 문제이고 여기서 대중이 잠재적인 화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시신들이 어떻게 보존됐는지, 어떤 화학 물질이나 혼합물이 사용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정말 독성이 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는 이 무덤을 열어 자신과 모두 잠재 고객 이후까지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건 여러 문제가 얽혀 있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전화화를 받게 된다면 그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건엔 정의가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잭슨빌 주립대 응용법의학 조셉 스콧 모건 교수님,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룰 것 같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 건강하세요. 조너선 거락은 $100만 보석금으로 여전히 구금 중입니다. 그는 이번 달 말에 예비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언더 케이스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세요. 이제 피콕에서도 언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